그날 사막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이 만든 기적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방송 일을 하고 있는 아민 알라시드라고 합니다. 국영방송 다큐멘터리 팀에서 PD로 일한 지 12년. 중동 전역의 사막을 기록하고 기후변화와 개발 현장을 따라다니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법 자신 있었습니다. 어떤 현장도, 어떤 폭염도 담담하게 기록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2025년 8월 14일,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날 제 인생도, 제 직업 윤리도, 제 가치관도 모두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있었죠. 메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 국장님이었어요. 받자마자 들려온 한마디. 아민, 당장 네오라인 현장으로 가. 열폭풍이다. 영상 72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72도요? 온도가 아니라 화상 수준입니다. 제가 다시 묻기도 전에 국장은 숨도 안 쉬고 말했죠. 냉각 시스템 전부 멈췄다. 지금 다 녹고 있어. 사람들 갇혔어.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곳엔 각국에서 온 엔지니어, 기술자, 인부들 수천 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제작진도 현장에 몇 명 있었죠.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 가방을 챙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네오라인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국경 인근 사막 한가운데 1200km을 관통하는 초대형 신도시 고속철 공사 현장이었어요. 각국의 첨단 기술이 총동원됐고 중국, 독일, 프랑스, 미국, UAE,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 7개국이 기술을 겨루는 산업의 전장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철도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막 생존 인프라의 테스트베드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후 생존 기술의 현장이었죠. 그만큼 치열했고 민감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온도계는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53도, 58도, 61도. 자동차 내부 에어컨은 이미 버티지 못하고 꺼졌고 모래바람은 하늘을 덮으며 붉은 장막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이 아니라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래가 녹고 있었어요. 진짜로요. 고온의 모래가 유리처럼 녹아붙어 장비와 도로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설치한 냉각 시스템은 과열로 전부 터져버렸고 송전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기계는 불타고 거대한 인공 그늘막은 바람 한 줄기에 찢겨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도망치는 인부들, 지휘소에서 탈출하지 못한 관리자들, 그리고 이미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폭염이 아니었습니다. 재난, 아니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쪽 구역에서 뭔가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뛰쳐나오는 와중에 딱 한 구간만 정상 가동 중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그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삼각대를 세울 정신도 없이 손으로 부들부들 떨며 렌즈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처음 담았을 때 제 눈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작업복에 얼굴은 그을렸지만 눈은 살아있었죠. 그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기적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정우. 한국팀의 현장 총괄 엔지니어였고 카타르 월드컵 냉각 시스템을 설계한 전문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녹아내린 이 지옥 한가운데서 한국이 만든 3km 구간만이 온도 26도를 유지하며 사람과 기계를 모두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상황에서 한국 기술은 침묵하며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단순히 방송용 다큐멘터리를 찍는 PD가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는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정우 엔지니어와 그의 팀, 그리고 그들이 만든 단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껐을 때 저는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장면은 너무 정적이어서 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시공 구간 근처에 모여드는 게 보였고 그곳엔 고장난 장비도 연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 같았죠. 저 안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은 통제 중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모두 받아들일 겁니다. 이정우 소장은 단호했지만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지하 점검구를 열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열화상 카메라로 구간 내 공기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기계적인 질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의지가 있는 기술력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식으로 이정우 소장을 인터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아닌 철제 컨테이너 벽에 기대 앉은 상태로요. 땀에 젖은 작업복과 진한 다크서클을 보며 그가 어떤 싸움을 치르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 구간만 살아남은 건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걸 택하지 않았어요. 이 시스템은 설계부터가 사막을 식히는 게 아니라 사막과 공존하는 기술이에요. 그때 처음 들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역지열 열교환 시스템. 설명은 이랬습니다. 일반적인 냉각 시스템은 고온의 외부 공기를 전력으로 차단하거나 냉매를 이용해 강제로 식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정우 팀이 도입한 방식은 완전히 달랐죠. 사막 지하에는 일정한 온도를 가진 심층 토양층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리 기온이 올라가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온도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지하 2030m 아래의 냉기를 지표 위로 끌어올리고 그 흐름을 건물 내부, 외부 공기, 심지어 보도블록 속까지 순환시키는 구조. 모든 건 기계가 아닌 자연의 흐름을 역으로 활용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지열, 역방향의 지열. 하지만 문제는 이 기술이 너무 느리고 너무 비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입찰할 때 우리 설계를 보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사막에서 그렇게 느린 시스템이 말이 되냐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속도와 예산을 앞세웠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외부 전력 냉각기와 인공 구조물을 사용했고 유럽팀은 고성능 송풍기와 차폐 소재에 의존했죠. 미국은 드론을 통한 공중 냉각 시스템을 시험했고 일본은 스마트 그늘막 네트워크를 설치했습니다. 한국만이 정반대의 길을 간 겁니다. 그때 우리도 갈등했어요. 지하에 파이프를 묻고 흡입 시스템을 만들고 온도차를 계산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거든요. 게다가 건조한 사막엔 예상보다 더 많은 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엔 한국 구간이 가장 뒤처졌습니다. 공정률, 외형, 심지어 시연회 때도. 중국과 유럽 구간은 멋진 외형과 효과로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한국 구간은 보이지 않는 냉기만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스템이 최악의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요.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술을 만든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의 구간엔 에어컨도, 인공음영도, 전광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만이 유일하게 영상 72도를 견딘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며칠간 더 취재하면서 놀랐던 건 한국 기술자들이 하루 2시간밖에 자지 않으면서 매일 구간 온도 기록을 손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을 때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프로젝트 아니잖아요. 누군가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들의 구간은 완공이 느렸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생명을 위한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건 그 어떤 대국도
흉내낼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이정우 소장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의 폭염이 없었다면요? 이 기술은 그냥 사라졌겠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기술이 사람을 살렸다는 걸 우린 증명했죠. 그날 밤 사막은 붉게 타올랐고 사람들은 단 하나의 바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72도. 사람의 체온이 42도만 넘어도 생명이 위험하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2도는 단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넘긴 지옥의 온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날보다 바람은 더 거세졌고 모래는 마치 철가루처럼 달궈진 채 뺨을 때렸습니다. 중국과 유럽, 미국, 일본 기술자들의 구역은 이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복구 불가능했습니다. 냉각기는 열로 인해 폭발했고 그늘막은 바람에 찢겨 사라졌고 산소 탱크는 과열로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죠. 현장에는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시스템을 믿지 않았고 모두 한국 구간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무의식적으로 그 무리 속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두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눈앞이 안 보이는데도 단 하나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방향은 바로 서늘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착한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개는 단순한 증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긴급 가동한 비상 시스템, 냉각 루프 개방 모드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열어버리면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소리쳤을 때 이정우 소장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망가져도 좋아요. 지금은 사람부터 살려야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냉각 시스템의 일부를 강제로 열어 지열 냉각수가 지표 위로 증발되도록 조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뜨거운 사막 위로 하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기는 땅과 공기의 열을 순식간에 빼앗아갔고 기온은 72도에서 61도, 55도 그리고 4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공간에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흐느꼈고 어떤 이는 땅에 키스했습니다. 세이브드 세이브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렌즈가 아닌 제 눈으로 이 장면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후 구조가 진행되며 총 827명의 생존자가 한국 구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중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졌던 기술자도 있었고 이집트에서 온 파이프 설계자, 미국 공병대원, 일본 설비팀, 심지어 제 동료 카메라맨도 포함돼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폭염은 가라앉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도착하자 현장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민, 이 장면들 편집해줘. 특정 국가 기술만 부각되면 곤란해진다. 너도 알잖아. 중국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그들은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쳤다는 메시지로 가자. 한국만 언급하면 외교 문제가 생긴다. 그거 그냥 내부 기술력 중 하나로 처리하자.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린 기술이 묻히려는 순간 나는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우 소장이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USB 하나. 말없이 제 손에 쥐어주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개발한 모든 기술 데이터와 당일 냉각 루프 개방 시 온도 변화 기록이 있어요. 왜 저한테 이걸 줍니까? 제가 묻자 그는 웃지 않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게 당신 일이잖아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카메라보다 중요한 건 기억이고 기록이고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진실이었고 방송국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배포된 자료에는 한국 기술 언급이 빠졌고 공식 발표에서는 공동 대응 시스템의 일부라고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진짜 무너져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침묵의 구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을 세상에 올리기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이유를 전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USB를 손에 쥔 채 끝없이 재생과 정지를 반복하며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심층 토양 온도 변화, 냉각 루프의 흐름, 루프 개방 3분 후 급격히 하강하는 공기 온도 곡선. 모든 건 명확했습니다. 이건 우연도,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생존.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방송국 서버에 올리지 않기로. 편집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그 대신 저는 제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영상 72도의 기적 사막을 식힌 한국 기술. 썸네일에는 서늘한 안개 속에서 사람들을 감싸던 한국 구간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댓글은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냐? 우리는 이제까지 뭘 믿고 있었던 거지? 기술은 국적이 없다지만 사람을 살린 기술은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단 하루 만에 영상은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기 시작했죠. CNN 사막의 마지막 생존 구간, 한국 기술이 구했다. BBC 72도 폭염 속 기적 과학이 만든 바람. 알자지라 사우디 네오라인, 위기 속 대한민국의 선택이 생명을 지켜냈다. 그리고 마침내 국제기후 포럼 2026 제네바. 이 영상은 공식 세션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전 세계 192개국 대표 앞에서 사막의 생존기와 기술 설계도가 함께 공개되었죠. 포럼 의장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사막 생존 인프라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정우 소장은 포럼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네오라인 현장에 남아 있었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죠. 하지만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건넸습니다. 이 영상 전 세계가 봤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죠. 이젠 진짜 도로를 만들 차례예요. 1년 후 네오라인 프로젝트는 한마이너스 사우디 공동 연구 구간으로 재편됐습니다. 각국은 기존의 냉각 시스템을 해체하고 한국식 역지열 생존 인프라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위에는 푸른 길 하나가 뻗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불타는 모래 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그늘이 생기고 물이 흐르고 기술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방송을 켰습니다. 마지막 회차로 남긴 다큐멘터리 제목은 72도의 진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였습니다. 영상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한을 이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기술, 그것이 진짜였음을 저는 그 사막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래바람이 지나간 뒤 저 멀리 길게 뻗은 도로 위에 푸르게 빛나는 한 줄기의 냉기가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요약. 속도보다 생명, 자존심보다 기술, 광고보다 진심. 영상 72도의 지옥 한가운데 한국의 기술은 인류를 위한 살아있는 냉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영상 72도의 사막 한가운데 있었다면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기술,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거나 기술의 힘보다 사람의 철학이 더 크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합니다. 함께 더 많은 한국의 기적을 기록해요.